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됐습니다. 생산비보다는 여전히 쌉니다. OECD 하위권인 전기료를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또 정부의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과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영, 김남국 사태가 불러온 가상화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가상화폐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끝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오전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야권이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간호법 갈등 확산이 우려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직역 간의 갈등인 거죠. 네. 직역 간의 의사, 그리고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방사선과, 방사선사, 네.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사까지 이런 갈등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이 돼야지만 이것을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재의결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네. 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번 양곡관리법에서 보듯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국민들을 생각할 때 심지어는 환자도 모르겠다. 국민들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안을 생각한다면 좀 더 수기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절충이 되는지 그 묘수를 짜내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함께 올랐습니다. 7원이냐 8원이냐 이론 차이로 옥신각신했죠.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네.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16일 오늘부터 적용이 되죠. 정확하게 얼마씩 오르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공히 5.3%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인상되는 게 뭐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 인상 요인이 너무나 꽉꽉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5.3% 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위별로 보면은 이 전기는 킬로와트당 약 8원 정도,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10.4원 정도 인상이 돼서 이게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전기요금의 경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00원 정도, 그러니까 네. 3,020원이죠. 예. 그리고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4,431원 정도.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월 한 7,400원 정도의 그렇네요. 부담이 이제 네.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5.3% 인상이 된다.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약 0.1% 정도의 물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합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4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지금 김현주 평론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5번째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의 임기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인상의 시점이 참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월 시작 이후에 7월, 10월, 1월, 5월 벌써 이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전의 자구책만으로는 이걸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전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전기요금의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킬로와트당 8원을 인상합니다. 그럼 올해만 지난 1월에 이어서 합해보면 21.1원의 상승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4월 인상 이후를 따져보면 1년 동안 약 한 1년여 기간이죠. 30.5원이 인상됐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아직까지 다른 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전기 요금이 싼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더 이따 자세히 해보겠는데요. 예. 자, 요즘은 4인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많습니다. 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1인 가구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가구별로 요금이 얼마씩 오르는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산이랑 연관이 돼서 예전에는 모든 기준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뭐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은 좀 적게 쓰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1인 가구, 2인, 3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840원부터 시작해서 3,020원까지 가구별로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인상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1,840원대이지만 이것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3,000원대가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8원 정도 인상했다고 생각할 때 약 3,000원 정도의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3,000원 증가하면 좀 감내해야 될 수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에너지를 과소비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2022년부터 5번을 올렸어도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쌉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렇게 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경제 논리를 생각할 때 만드는 비용은 넘어가야 이게 이제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도 밀렸고요. 자,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그야말로 해마다 눈덩이 굴듯이 이게 커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눈덩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지난 2년간 사실상 올리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누적된 적자가 무려 40조 원 가까운 38조 5천억 원이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렸어야 될 때 올리지 못하니까 그 뒤에 올릴 때도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1분기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의 한전의 이 미수금이 무려 6조 2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가스도 문제입니다. 가스공사에서는 미수금이 10조가 넘습니다. 1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137억이 상승했다. 우리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가 문제냐?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미수금이 높으면 채권 발행이 안 돼요. 채권 발행 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회사들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 번 들어가면 뭐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와요. 한국가스공사는 임금 인상분을 좀 반납하겠다. 이 여론이 따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자구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그 적자분을 메우는 것보다는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라라는 뜻에서 이제 자구책 마련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그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15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경영 혁신안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가스기술공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소위 임직원들이죠. 네네. 그 높으신 분들이 이 임금을 좀 반납을 해라. 간부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반납을 하고요. 또 그 수급에 관계없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해당되니까 네. 크죠. 이런 거 또 프로농구단 같은 거 운영하는데 이런 운영비를 좀 절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비상 경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올 1분기만 보더라도 이 미수금이 3조가 넘습니다. 네. 3조 287억. 그러니까 말이 미수금인데 우리가 천연가스를 이제 전량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가스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미수금 곧 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입금, 빚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빚에 대해서 이자분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2,470억 원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이렇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압박도 있고 또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러면서 또 논란이 많았던 한전의 자구안도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네요.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들의 자구안을 내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임금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한전에서 이제 2직급 이상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고위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연봉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옳은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3직급의 경우에는 50%만 이제 반납을 하는 건데 인상분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 등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신규 채용을 억제하겠다. 그럼 이것 또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재배치 그 원래 안 했던 거야. 그럼 그동안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한전 가려고 그랬는데 난 왜 못 가? 수많은 그 지망생들을 그렇습니다. 또 길을 꺾는 거죠. 이른바 청년 세대의 이 취업 희망에 대한 꿈이 꺾여버리는 그런 또 고충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처음 자구안에는 없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자산 매각인데 이것도 이제 여론의 압력에 좀 밀린 듯한 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여의도 사옥을 팔겠다는 거죠.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총 그 누적된 그 적자 규모가 45조 원입니다. 45조 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각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25조 원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재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라는 지금 의지를 밝히기는 했는데 서초구에 가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만 한전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있죠. 거기 전시장도 있고 네. 공연장도 있고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지역에 있는 요런 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 자구안을 발표하고 물러났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책임을 지라는 압력도 있었고요. 예. 뭐 이게 좀 자구안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여론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진작에 뭘 했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바로 사의 표명을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서 이제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셨던 한국전력이 25조 규모의 사상 최대 자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먹힐까? 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을 때 여의도 그러니까 LG 트윈스 빌딩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옥입니다. 그게 팔릴까? 제값에 팔릴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이것도 파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데 그거 잘 될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자구 아니냐, 뭐 했냐. 그러면서 정성일 한국전력 사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 발언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왜 그럼 진작 요금을 인상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한 2년 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그럴 때 왜 자산 매각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한전자구안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여론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여의도 사옥 뭐 임대 이런 안이 나왔지만 알짜는 빼놨다. 특히 강남 사옥이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여론의 그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구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 분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네. 이제 여론의 질타가 있는 것이고 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본부 사옥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 방안으로 이제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이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찍혀 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그 말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죠. 지금 네. 감성 감사 중인데 이게 사실 문정부에서 호남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치함으로써 당시 그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 예, 이분이 그 대표 발의를 해서 그 특별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죠. 2021년에. 그렇게 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서 이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3년 동안 무려 8,200억이 넘는 규모의 지원금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만 해도 이게 1,588억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빼놓고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자구책에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지적과 함께요.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컸던 것은 임금 인상분을 내놨는데 신의 직장이라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임금 상승 부분만 내놓는 게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노조 반발이 거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지난 5월 1일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한 이날 회사가 줬던 상품권을 회사 측이 내놔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게 불만이 폭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폭발 사건입니다. 네. 뭐냐? 여기 이제 상품권과 폭발 사이에 분노가 들어가면 됩니다. 직원들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전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성일 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왜 올려야 될 때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 독일은 올렸어요. 네. 근데 왜 그때 못 올렸느냐? 그 못 올린 게 원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전 직원들이 이미 진단을 하고 있어요. 비싸게 사와서 이 싸게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 아니 우리는 뭐 빵 셔틀이냐? 왜 이러느냐? 빵 셔틀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거는 근로자들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 지급한 거 아닌가? 근데 그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와서 상품권 도로 내놔. 그러면은 줬다 뺏었다 논란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적자 늪에 빠져 있는 한전인데 중요한 것은 상품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한 건데 중요한 건 아까 김현정 평론가께서 말씀드린 본질적인 자구안이 뭐냐? 살을 애는 듯한 자구안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네. 자, 이제 이 전기요금 논란도 논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값이 얼마나 싸면 이런 속담이 나왔겠습니까마는 전기요금도 비슷합니다. 어제 더웠지 않습니까? 오늘도 덥습니다. 서울 명동상가의 여러 회사의 그 취재 기자들이 가보니까 개문냉방이라고 하죠.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두는 영업 행태, 그런 가게들이 여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에너지 다이어트로 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좀 줘야 할 시점이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개문냉방, 명동 거리의 점포 18%가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5집에 한 집은. 그렇죠. 이게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총 명동의 47개 점포를 조사를 했더니 약 20%가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있더라. 네. 또 뿐만 아니라 11시면은 환할 때잖아요. 근데 불을 켜놓고 영업하는 점포는 더 많습니다. 과반인데요. 28개 점포가 불을 켜놓고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 켜놓고 문 열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그렇습니다. 요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전기를 더 쓰는 이런 소비 행태부터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한국이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4위. 네. 1인당 소비량이. 엄청 쓰는 거죠. 그렇죠. 전력 소비로 치면은 3위입니다. 동메달입니다. 세계 3위.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기 쓰듯 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바꿔야 될 지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대하는 습관이나 행태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 낭비하는 말이 이제 뭐 물 쓰듯 한다 해서 전기 쓰듯 한다.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의 수준이요. 멕시코, 튀르키예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산비보다 매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싸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앞서 이제 김현정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싼데 펑펑펑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기요금을 보면은 전 세계 147개국 중에서는 81위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OECD 38개국 중에서는 끝에서 세 번째 36위예요. 예. 싸도 이렇게 쌀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쌉니다. 집계 가능한 35개국 중에서 34위. 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싼데 문제는 일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코드 다 빼요. 등 다 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에이 귀찮아요. 코드 이거 왜 빼요? 안 쓰는 등을 그대로 켜두고 있어요.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까이 거 아닙니다. 이거 화장실 들어갈 때도 센서 등으로 해서 안 쓸 때는 꺼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우리가 이게 어른 세대, 젊은 세대 할 것이 다 같이 전기요금 아끼자로 어화동동 할 때가 아닌가라는 지적과 이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오늘부터 바로 오른 전기 가스 요금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 전기료인데요. 자, 이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취약계층에게는 오른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그러니까 내년 2024년 5월 16일까지는 유예한다, 미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오른 그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1년간 그거를 유예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부담이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취약 계층의 전기 요금을 1년간 인상을 유예하고 또 경감 적용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이 좀 덜해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미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시는 대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인데요. 그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사회 배려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약 36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월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를 하고 혹은 그 평균 사용량을 추가하는 부담 그 분에 대해서만 그 분량을 부담시킨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도 사실상 지금 혜택이 되고 있는데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경을 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수급자에다가 플러스 주거교육수급자도 추가를 해드리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효율 냉방을 가능하게 하는 냉방기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잘 챙겨 들으셔야겠어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또 확대 적용하기로 정부가 했습니다. 자, 에너지 캐시백.
돌려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껴라 더 싸진다. 아껴라 더 싸진답니다. 그러니까 캐시백이니까 우리가 돈으로 요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정은 이 일반 가구의 전기료, 에너지 캐시백 그리고 누진 구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에너지 캐시백의 내용은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드리면 이 7월부터는 킬로와트당 최대 이제 100원으로 30원이었던 것이 이제 100원으로 확대가 되는 것인데 캐시백이 뭐냐면 이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것이 과거 2개년간 같은 달의 사용량보다도 더 3% 이상 절감이 됐을 때, 네네. 그다음에 평균 절감률보다도 낮을 때, 그냥 아끼면 돼요.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더 싸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진 구간은 뭐냐? 누진 구간이 자칫 잘못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 더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올해 여름 폭염이 올 텐데 괜찮을 건가? 에어컨 좀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여름 구간은 누진 구간을 좀 확대해 놨어요. 네. 범위를 넓게. 네네. 네. 자, 그리고요. 이 가정, 일반 가정도 문제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들에게도 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뭐 돌려야 될 게 많거든요. 양어장도 그렇고. 자,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을 어떻게 줄여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화해 농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굉장히 그 가스 또 전기 요금 사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상당히 그 수요가 떨어지는 바람에 무척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네네.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요금을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분산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상당히 좀 줄여드리는 예.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주택용에만 적용이 되던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도 소상공인 혹은 뿌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 꼼꼼히 알아두시고 또 챙겨야 손해보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유럽의 소국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권도영 씨의 암호화폐 그리고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정책과 입법은 없다시피 한데요.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I'm Do from Terra. I'm one of the two co-founders. $50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사기를 한 혐의로 미국과 우리 검찰의 추적을 받다가 유럽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로 들어가서 체포된 권도영 씨가 보석금을 6억 원 가까이 내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거기에 일단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당국, 검찰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몬테네그로가 우리 쪽에 사법적 요청을 받아들여서 범죄를 인도하든지 이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몬테네그로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권,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다. 그걸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범죄 혐의로 잡혀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보석으로 이제 5억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는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현금을요. 이 가상자산을 인출한 게 한 38억 원 정도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많겠죠. 그중에서 그런데 갇혀있는 이 사람이 이것을 인출했겠다? 아니겠죠. 누군가 외부에서 그 일당들이 조력을 했겠죠. 38억 원을 꺼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검찰에서 동결은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네.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은 테나, 루나, 권도영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에서 돈버트가 너무 작다. 5억 8천 가지고 안 된다. 50억으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죠. 네. 자, 권 씨는
이 구금된 아파트 안에서는 손이 자유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도 만질 수 있고. 자, 그래서 그가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는 가상자산 최소 650억 원어치쯤 된다고요? 그렇죠. 코인 지갑에 650억 원이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300억 원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약 38억 원 정도를 현금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죠. 이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 그 수감된 혐의가 공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그렇죠. 출국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몬테네그로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미 지금 2달 전에 구금이 됐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미 그 충분히 형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억에 가까운 보석금으로 보석이 허가가 돼서 그 제한된 거주 구역 내에서만 살으라고는 하지만 이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인신만 그 집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통신이라든지 뭐 서신 교환이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검찰은요. 권 씨의 조기 송환에 힘을 쏟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활된 여의도 저승사자, 즉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증거를 준비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해체가 됐던 조직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작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작년에 중대범죄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사건을 집중 수사해 왔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로 갑니다. 몬테네그로 입장도 있어서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진행해. 상당히 지금 물 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칼끝에서 이제 합수단의 칼끝에 루나 사태를 겨누고 있는데, 자 검찰은 권도영 수사를 한국에서 해야 된다.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형을 전망하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방송에서 다뤘는데 미국으로 인도가 될 경우 미국도 지금 인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하면 이게 징벌적인 이 처벌이 내려져서 100년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한국 송환을 우선하나 이게 몬테네그로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식에 맞게 진행하겠다. 이 상식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상식이 아니라 법 상식입니다. 네. 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소속이 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코인, 이 가상자산 문제 때문인데요. 많은 투자를 하고 돈을 상당히 잃은 특히 MZ세대, 2030 세대들이 매우 민감하게 또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정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가 지금 상당히 질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시 문제나 뭐 부동산 문제나 네네. 경영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 MZ 세대들의 실망감이 크게 확산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면서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들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또 특히 공정할 것이다라고 여겼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런 식의 투자 행태로 의혹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상대적 박탈감 이것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2030의 민주당 지지율에서 눈에 보이는 지금 아주 뭐 급전직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30 세대의 지금 심리가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회사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게 검찰이 2번 영장 청구를 했다가 이게 기각된 뒤에 이전 3기 만에 영장을 또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시지탄일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2번 청구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이걸 구속영장을 영장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래야 더 명쾌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규명이 됐을 텐데
이게 뒤늦게 그나마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빗썸 또 카카오까지 이제 압수수색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래 내역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섣불른 예단은 아직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유례없는 집값 폭등 또 취업난 등으로 좌절한 2030 청년들이 뭔가 이 대안의 사다리로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거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청년들이 좌절감에 좀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안 그래도 SG증권발 그 주식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지금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사다리가 돼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이런 코인 같은 것에서 이런 불공정 사례가 나온 것이 크게 지금 젊은 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누가 많이 하고 있나 봤더니 20, 30대 비중이 62.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가 3분의 2가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보면은요. 그 MZ 세대의 투자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꾸준히 급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작년에도 30%가 넘는 비중으로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Z 세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더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큰 손들만 돈 벌어주고 우리는 거기서 개미 역할만 한 것이다라는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태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뭐 골프장 회원권도 사우나 회원권 뭐 부인 목걸이까지 신고하는 그런 이 재산 조사에서 과연 암호화폐는 김남국 의원만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제 전수조사가 이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그 부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그건 네. 1차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 제도적으로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전수조사 도입할래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네. 것은 여야 모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입법 추진이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투명한 공개만이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은데 국회에도요, 이 관련돼서 즉 그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2개 상임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무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을 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이 사업주가 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고 행안위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아까 그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인 목걸이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가상자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느냐. 코인이 훨씬 더 많은데. 아, 그렇죠. 예. 규모로 봐도 그렇고 사실상 뭐 골통품도 다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빠졌다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국회가 그동안 너무 이걸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인터넷으로 치면은 그 사용 비중이나 사용 시간 이런 걸로 보면은 세계에서도 압도하는 수준이거든요. 1, 2위 다투죠. 그렇죠. 그럼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진작에 이게 어떤 제도적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그런 허탈감이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이쿠 뜨거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상임위 통과시키고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요, 사실 4년째 국회에 계류되면서 먼지가 지금 뽀얗게 쌓였어요. 그렇습니다. 쌓여도 너무 많이 쌓여서 이 글자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가상자산법이 드디어 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법제의 첫 문턱을 넘었는데 가속화시켜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재산 등록의 헌법상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면 공직이기 때문에
국회의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유권자들의 대표에게는 포괄적인 재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가 4년째 방치되고 있다. 먼지가 쌓여도 뽀얗게 쌓여있다. 논란을 자초한 국회인데 그래야만 이게 등록이 돼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가상자산이 있는 의원은 과세유예나 또는 자금시장법과 관련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법안에는 참여를 못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요. 과연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저희가 터봐 보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소득세 부과도 꼼꼼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부가세도 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었고 사고 파는 데 대한 그 소득분에 대한 세금도 이미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또 특히 올해부터는 미 국세청이죠. IRS에서 우리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미국에도 이제 그런 소득 신고가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 질문 항목에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득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이 이미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를 일단 취해야 할 것이고 일본의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 소득세 떼는 건 물론이고 만약에 이거를 신고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20억의 세금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진작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죠. 미국에서는요, 이미 5년 전인 2018년부터 고위공직자가 미화 $1,000 이상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거나 이걸 통해서 $200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상당히 엄격하네요. 엄격하죠. 그 규모를 보면은 1,000불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200불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될 경우 그러면 1,000불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환율로 한 따지면 약 140만 원이 안 되죠. 140만 원 안 되죠. 그 정도 규모만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득은 30만 원도 안 받아도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건 뭐 해당 사항으로 치자면은 어마어마한 규모,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 세탁 방지법 상에서 이런 지금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EU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투명하게 가상 자산을 반드시 신고하고 이로 인한 소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마련했던 법을 마련했던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쳤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당시 박 전 장관 어떻게 했었습니까? 2018년 1월입니다. 상당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런 법안을 준비한다는 발언을 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 20대, 30대의 이 여론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소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방금 전에 말한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에 이 부가가치세 물리거든요. 그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난리 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양도세를 물리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상화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 선진 국가들 미국, 일본, 영국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네. 그로부터 3년 뒤가 됩니다. 2021년 지난 정권이었죠.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매우 컸지만
반발이 심해서 또 이게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기에 문정부에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굉장히 드러내놓고 표시를 했었던 거죠. 이른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릴 정도 2018년에 모든 거래소를 뭐 폐지하는 데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소 모두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른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전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의 반발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코인게이트의 문이 일단 열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은 일단 선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명쾌한 수사 그리고 납득 가는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